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생이별한 쌍둥이의 비밀일기, 트로트와 엔카입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복잡하고 신기한 역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주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국의 트로트, 그리고 일본의 엔카. 가끔씩 누가 원조냐 하면서 되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곤 하잖아요.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완전히 남남인 줄 알았던 이 두 장르가 사실은 1920년대에 똑같은 역사적 토양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네, 진짜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놀랍도록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장르가 어떻게 탄생하고 갈라졌는지 그 숨겨진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라디오와 레코드의 마법으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1920년대로 가볼까요? 이때가 그야말로 미디어 빅뱅의 시대였어요. 1925년에 도쿄, 26년에 오사카랑 나고야, 그리고 27년 경성에 연달아 라디오 방송국이 탁탁탁 생겨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요. 지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 생기고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 유행을 실시간으로 보게 됐을 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축음기랑 라디오라는 엄청난 신문물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그냥 자기네 동네나 마을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각기 다른 민요를 불렀단 말이에요. 옆 동네랑 부르는 노래가 달랐죠. 그런데 1920년대에 빅터나 콜롬비아 같은 거대한 외국계 음반사들이 딱 들어와서 대량 생산을 시작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 경성에 있는 사람이랑 도쿄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똑같은 레코드판을 돌리면서 완전히 똑같은 히트곡을 듣고 열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실시간 음악 팬클럽 같은 게 생겨난 순간이랄까요? 다음은 두 번째 장, 요나누키 음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미디어가 쫙 깔리고 나서 낯선 서양 음악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이걸 좀 더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일종의 음악적 번역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요나누키 음계라는 게 탄생합니다. 요나누키가 뭐냐고요? 서양의 기본 7음계, 다들 아시는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네 번째인 파랑, 일곱 번째인 시를 쏙 빼버린 거예요. 일본어로 빼다라는 뜻의 누키가 붙어서 요나누키가 된 거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한테 7가지 색깔이 있는 무지개 크레용 세트가 생겼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과감하게 2가지 색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5가지 색깔만 써서 엄청나게 깊이 있고 강렬한 명작을 그리는 거죠. 서양 음악이라는 새로운 7색 크레용을 동아시아 사람들 입맛에 딱 맞게 5색으로 압축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사람들 귀에 진짜 찰떡같이 그야말로 착 감겼던 거예요. 아니, 멀쩡한 음을 왜 뺐을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음을 뺐더니 오히려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프고 애잔한 감정이 엄청나게 증폭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식민지와 제국이라는 그 팍팍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단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슬픔, 이런 건 어디서나 다 비슷했거든요. 이 깊은 슬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이라는 정서가 바로 엔카와 트로트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음악적 뼈대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장, 일본을 휩쓴 조선붐으로 넘어가 볼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1930년대 일본 열도가 조선 악극단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일본 대중들이 식민지 조선의 문화, 특히 이런 대중예술에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이른바 조선 붐이 터진 거죠. 요즘 우리 케이팝 아이돌들이 해외 나가서 도쿄돔 꽉꽉 채우고 해외 팬덤이 막 형성되잖아요. 진짜 놀랍게도 그거랑 아주 똑같은 현상이 무려 1930년대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현상이 단순하게 신기한데? 하는 이국적인 호기심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선 예술가들의 탁월한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애잔한 멜로디와 정서적인 공감대가 한일 양국 사람들 사이에 이미 아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국경이 다르고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현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음악이 주는 그 위로와 감동만큼은 대중들이 온전히 함께 나누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장,
제국 질서 속의 고군분투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교류 뒤에는 진짜 가슴 아픈 현실과 생존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조선인 가수들은 일본식 예명을 써야만 했어요. 목포의 눈물 부르신 이난영 선생님은 오카란코로, 최규엽 선생님은 하세가와 이치로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랐죠. 제국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수로서의 생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던 아픈 역사의 단면입니다. 하지만요, 이들의 선택을 그냥 힘에 눌려 순응한 거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일종의 엄청나게 똑똑한 감정의 해킹이었어요. 겉으로는 일본식 이름을 달고 제국의 거대한 시장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조선 서민들의 짙은 한과 슬픔, 즉 우리만의 고유한 멜로디를 싹 심어버린 거죠. 진짜 기발한 생존 전략 아닌가요? 이분들이 만들어낸 노래가 일본 본토 사람들의 심금까지 울리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요. 그 억압적이던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장도 잠시나마 허물어지는 마법 같은 문화적 공간이 열렸던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장입니다. 엇갈린 길, 그러나 같은 유산. 이제 1945년 이후로 시간표를 옮겨볼게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이 쌍둥이의 운명이 광복과 패전이라는 역사의 큰 소용돌이를 만나면서 아주 극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1945년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요나노키 임계, 그 애잔한 정서까지 다 똑같이 공유하던 한 몸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라도 나뉘면서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해요. 일본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노래들을 엔카라는 이름의 전통 국민가요로 자리매김했고요. 한국은 분단이랑 전쟁의 아픔을 달래주는 우리 서민들의 음악, 트로트로 발전시킨 거죠. 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독립된 시장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각자 따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결국 엔카랑 트로트라는 이름이요. 노래 자체의 본질이 달라서 붙은 게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양쪽 나라들이 각자 자기네 국가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종의 기억의 정치가 작동한 결과물인 겁니다. 1920년대부터 같이 부르고 즐기며 섞여 있던 그 문화적 혼종성과 공동의 역사적 뿌리? 그건 의도적으로 슬쩍 숨기거나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서로 이건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이야 라는 이름표를 딱 붙이고 완전 남남처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지금은 트로트다, 엔카다 하면서 서로 다른 국적의 라벨을 달고 있지만요. 100년 전에는 이 둘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슬픔을 노래하면서 태어난 형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온 대중음악의 거대한 역사적 뿌리마저 싹 지워버려야 할까요? 대중음악을 좁은 국경 안에만 가둬두기보다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던 글로벌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